안녕하세요. 보통 엄마표 영어의 최근지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로 천천히 영어 실력이 느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영어 독서로 영어 실력이 천천히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정독형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다독형 아이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는데요. 다독형 아이는 영어책을 보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영어책을 읽기만 했는데 뭐 영문법이라던가 어휘라던가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언어 감이 좋고 언어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이 다독형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반면에 정독형 아이는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정독형 아이는요, 정확하게 알 때까지 제대로 여러 번 알려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터득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정독형과 다독형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어 실력이 천천히 느는 아이들은 정독형 아이들이 많아서 그냥 엄마표 영어로 영어책만 계속 읽는다고 해서 막 영어 실력이 늘고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니면 엄마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줄 때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몰라? 선생님 알려줬잖아. 엄마가 알려줬잖아. 아이도 몰라. 너 바보니?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요. 얘가 알 때까지 그냥 더 여러 번 알려줘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때까지 정확하게 분명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운동신경을 타고난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유형 이렇게 시범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금세 이제 그런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몸이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몸친가 봐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막 가라앉고 조금만 가면 숨차고 뭔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야만 저는 아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팔을 이렇게 올릴 때쯤에 고개를 돌리고 막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25m를 끝까지 갔을 때 그때 정독형 아이들이 좀 떠올라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 눈빛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그 한심하다는 눈빛, 왜 이렇게 못하냐는 눈빛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너무 그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엄마나 선생님은 절대 판단하는 눈빛을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제대로 알 때까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따뜻한 눈빛으로, 눈빛 중요해요. 네, 아이들 그거 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면 돼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went 하고 want 였어요. 그래서 제가 want는 원하는 거야. 그래서 want. 자, went는 갔다야. 근데 이게 W-E-N-T, W-A-N-T, E와 A의 차이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이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막 발음을 읽는 것도 막 went를 want로 읽고 want를 went로 읽고 해석도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때요? 그냥 계속 알 때까지 친절하게 계속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 키즈 앤 리딩에서는 이 정독을 하는 영어책 시리즈가 있어요. 다른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옥스퍼드 리딩 트리, ORT라고 흔히 많이 부르시죠? 이 시리즈로 해요. 그래서 정독은 저희가 좀 더 쉬운 책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가면서 하죠. 뭐 알려준다고 해서 The Journey, 이거는 여행이야 이러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랑 좀 책을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유추해 보면서 유추가 안 되면 이제 힌트도 주고 하나하나 해석을, 단어도 하나하나 해석을 해 가면서 알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책이 바로 저희 ORT 시리즈로 합니다. 네, 공부를 한다는 건요, 처음부터 정확히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외워야지 저희가 이제 통과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외워야 돼! 이러진 않고요.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5번 들어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리딩펜으로 한 번 듣고 따라하고, 한 줄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5번 해와. 그냥 부담 없는 시 이렇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창하게 잘 읽으면 그냥 그러면 이번에는 리딩펜으로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큰 소리로 뭐 5번 읽어와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리고도 한번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계속 듣고 따라 읽고 큰 소리로 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가려도 아이들이 이 문장을 대답을 해요. 줄줄줄 그냥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영어의 기본 문장 그런 패턴을 그냥 체화시켜서 알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책이 바로 저희 ORT 시리즈로 하는 정독입니다. 그래서 정독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아이가 모르면 알 때까지 화내지 않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독입니다. 그래서 정독형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다독보다도 이런 정독을 제대로 꾸준히 해서 이게 뭐고 저게 뭔지를 분명히 여러 번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정독형 아이들은 실력이 늡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전 세계 아이들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 학습 동기라던가 흥미도라던가 효능감이 같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일치가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게 상관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만 유일하게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학습 동기가 뭐예요? 하고 싶다,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죠. 흥미도는 뭐죠? 재밌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효능감은 뭐죠? 나 좀 잘해,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게 효능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학습 동기, 흥미도, 효능감이 낮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자율적인 학습이 강조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버드 낙제생 비율이 1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9명이나 낙제생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재밌지도 않은데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영어 못하는 미국인 없잖아.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수학 되게 어려운 거, 과학 되게 어려운 거는 잘 못하는 미국인 있어도 영어 못하는 미국인 있니? 없잖아. 한국말 못하는 한국인 있어? 없잖아. 너 한국어 되게 잘하지. 너는 한국어 원어민이야. 한국어 능통자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어가 외국인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3대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아니? 러시아어, 아랍어와 함께 한국어가 외국인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언어란 말이야. 근데 너는 한국어 너무 잘하잖아. 영어는 더 쉬워. 더 쉬운 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르기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를 뿐인 거야. 그리고 너가 영어를 못하는 거는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방법이 잘못됐던 거고 네가 이렇게 좀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듯이 그냥 영어도 책을 읽으면서 영어 DVD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너도 영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요. 아이들은 좀 그런 거에서 용기를 얻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언어 재능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동생은 언어 재능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동생은 정독형 아이, 언니는 거의 다독형 아이였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 할 때 다니던 자매였었는데요. 언니는 저희 공부방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느는 아이. 근데 동생은 여동생인데 저희 공부방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천천히 느는 아이였어요. 그냥 극과 극을 달리던 그 자매였는데 제가 그 영어 실력이 가장 천천히 늘었던 그 여동생을 수영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걔가 완전히 정말 물개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너 수영을 어떻게 너무 이렇게 잘하니? 막 너무 멋있다 막 그랬더니요. 자기는 막 마스터반이라면서 수영을 한 지도 오래됐지만 자기는 수영을 너무 잘한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어머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동생이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서 수영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지 그냥 시키면 뭐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거 신으면 바로 그날 탄대요.
막 이렇게 타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좀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 좀 수학적 재능이 높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언어적 재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둘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심리학자는요,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뭐 수학이나 뭐 국어, 영어, 이런 언어나 이런 수학, 과학, 이런 것만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을 스마트,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수학적 재능, 뭐 언어적 재능 외에도 자연에 관심이 많은, 자연 거를 잘 아는 그런 nature 재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신경이 좋은 그런 피지컬한 그런 재능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또 재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숙대 테소를 이제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그 네빈 리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 교수님이 누가 스마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how smart. 그러니까 어떤 점이 스마트하냐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운동, 이런 육체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art, 또 예술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인간 그런 관계에서 스마트한 사람이 있고, 언어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를 단순히 수학이나 뭐 영어, 국어 이런 과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회복 탄력성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1921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루이스 태먼 교수님이 하신 연구였어요. 이분은 굉장한 IQ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 중에서 한 진짜 몇만 명, 한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추출을 해서 그 중에서 딱 IQ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IQ 140이 넘는 아이들 1470명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IQ 140이 넘으면 저희가 그냥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추출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IQ가 높은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십 년간을 그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IQ 140이 넘는 그 그룹을 이렇게 선택한 1470명 아이들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그 비율, 그 확률이 그냥 보통 사람들 아무나 147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비율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연구 결론이 뭐냐면요. IQ 110 정도만 넘으면 다 똑같다. 네, 뛰어난 업적을 남길 확률이 똑같다. 우리 보통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다 막 굉장히 명문대학 출신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작은 대학교 출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IQ 110 정도만 넘으면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지능,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어떻게 더 개발시켰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즈애니딩 일산서구의 양경희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 영어 교육의 목표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만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 실력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자, 초등 아이들은 영어 실력만 막 높이려고 영어를 막 싫어하는데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도 막 윽박지르고 해서 영어 실력을 올려봤자 영어를 좋아하고 나 영어 좀 잘하는데 영어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렇지만 영어 실력은 걔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아이가, 그러니까 학습을 대하는 그런 정서적인 동기가 더 높은 아이들이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을 결국은 다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영어는 또 평생 계속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과목이라면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초등 영어 교육의 목표는 영어 실력만 막 하면서 애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쉽고 영어는 재밌고 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고, 그런 영어를 대하는 태도의 실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평범한 교양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지상과제인 셈이다.
이게 뭐죠? 이거는 그냥 어떤 커다란 조직, 어떤 커다란 공장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할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공교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앞서갈 것인가 보다는 어느 면에서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도록 교육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점, 약점만을 들여다보도록 세뇌되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과목을 못하는 거에 집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어린이를 틀에 박힌 사고를 지니고 무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른들로 키워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나라 어른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로 천천히 느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냥 그 아이의 다른 재능을 더 칭찬해 주면은 그 아이들이 영어도 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잘하는 다른 점을 칭찬해 줘도 영어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요. 영어를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떤 날은 하루에 태권도를 막 2번, 네, 3번도 가고 막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엄마 나는 태권도를 막 2번도 갈래, 3번도 갈래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아이의 영어를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선생님은 너가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는 그런 태권도가 있는데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가고 너가 좋아하는 게 분명하고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선생님 운동을 못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네가 진짜 부럽고 멋있다.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또 당당히 얘기하고 그렇게 태권도를 막 2번 보내달라고 하는 게 선생님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가 잘하는 거를 칭찬해 줬을 뿐인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걔가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막 지각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일찍 오고요. 영어도 점점 더 흥미를 갖고 요새 영어 실력이 몇 달 사이에 확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하는 걸 지적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부분, 어떤 점이 뛰어난지를 더 이렇게 칭찬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알 때까지 여러 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나 영어는 쉬우니까 미국인은 누구나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한국인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